예, 부동산 투기계획론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에 이제 조금 내용하고 관련한 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25분을 넘겼습니다. 한 2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5분에서 30분 정도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 1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론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본질 가운데 도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동양과 서양 뭐 얘기를 하면서 도시의 의미 또는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엄밀히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자, 이제는 정말 도시 본질 중에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도시의 정의는 이제 학문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규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인구 물리적 측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능적 측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이제 인구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제 적정한 정주 인구가 있어야 되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 인구의 규모로 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의 정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로 구분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일런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하고 흡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구 규모를 갖다가 2,000명이라고 두고 있고요. 미국과 멕시코는 2,500명, 그리고 인도와 호주는 5,000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과 스페인은 좀 더 많습니다. 10,000명,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2만 명. 중국은 10만 명 이상이 돼야지 도시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500명이 넘으면 그럼 하나의 도시이다라고 두는 데 비해서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리고 일본은 2만 명을 두고 있고 중국은 10만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구 규모만 보고 정주 인구의 규모만 보고 도시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 뭐 쉽지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 규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그 규모에 따라서 각종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각종 시설 기준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도시 인구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시설, 즉 물리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도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구적인 측면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 이 둘을 한꺼번에 살펴보면 도시는 첫 번째, 상대적으로 많은 정주 인구 그리고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두 번째, 인구 구성 측면에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며 세 번째, 주민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물리적인 시설물이 집적되고 그리고 또 정비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도시의 정의 중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정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또 도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인구라든지 물리적인 시설 이것만 가지고 정의한다라고 하면 도시의 속성을 조금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피상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주장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는 예술,
문화, 종교, 정치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지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문화활동 그리고 정신적으로 승화된 행동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973년 쇼베르그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서는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비농업 전문가가 많은 공동체, 이게 도시이다라고 이분은 정의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막스 베버 같은 학자는 1966년에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공업 또는 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거주지, 이게 도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소로킨과 짐머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100년 전입니다. 1929년에 인공 환경이 우월하고 인구 구성의 이질성, 사회 계층의 심화, 그리고 유동성과 익명성이 강한 곳이 바로 도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벌써 100년 전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도시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상당히 잘 꿰뚫어 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다가 도시를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하면 그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사고가 서로 만나는 터전이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사상을 담는 창고, 그러면서 다양한 거주 형태, 사회적인 공간 배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예술, 문화, 종교, 정치적인 부분이 잘 갖춰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의미 있는 문화활동 그리고 정신적으로 승화된 행동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사상을 담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좀 피상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또 도시의 본질 또는 도시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회의 어떤 제도적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 행정, 종교의 중심, 그리고 농업 및 공업 생산물을 거래하는 상업활동과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그래서 삶을 영위하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터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본질을 살펴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정보를 공급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또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는 사회의 어떤 한 사회의 제도적 중심, 상업과 교통의 중심, 문화의 중심, 정보통신의 매개체 기능, 정보통신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조직체 또는 공간이 바로 이제 도시이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인구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걸 따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시야라고 구분을 해낸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라고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의 정의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의 정의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정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도시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의 본질의 마지막 도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히 조합되어 운영되는 체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일반적으로 도시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 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시민, 그리고 이제 시민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로서는 이제 토지 및 시설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도시의 구성 요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도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주정 통제하는 정치적인 요소, 그러니까 한 도시의 정부가 있고 그 정부가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도시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즉 시민, 그리고 시민의 활동, 그리고 토시민 시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조금 뭔가 부족한 듯 싶어요. 그래서 좀 주민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의미인데요. 시민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영어로 뭐 시티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요소,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면은 뭔가 좀 자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저는 좋아합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국민은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어떤 나라에 좀 종속되어 있다.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분권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괄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백성이나 국민이나 주민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도시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우리 규제의 저자께서도 이제 시민이 이 도시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처음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티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면서 또 동시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도시가 존재하고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본질은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의 어떤 사회 문화적 성격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민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는 그 시민의 수 그리고 시민의 밀도, 그러니까 정주민의 수, 그다음에 정주민의 밀도,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민의 수 그리고 밀도는 도시화 그리고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건, 그 도시화라고 하는 것 다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거주 인구 중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시 지역도 광역시도 그렇고 일반 시도 그렇고 이제 그 읍면동이 나오기도 하죠. 읍면이 나오기도 하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군 밑에 읍면이 있었고 시 밑에는 동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래도 15년 넘게 15년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래서 도농복합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읍과 면이 밑에 있기도 합니다. 읍은 거의 없고요. 면이 이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산광역시만 같아도 기장군이 있고 기장군에 읍과 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군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지역이 연천군인데 그 바로 옆에 이제 포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포천시가 대표적인 도농 통합시이거든요. 그래서 포천시 같으면은 동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뭐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화율 가지고 살펴보는 게 동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읍 또는 면으로 나눌 것이냐
뭐 읍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읍이나 동으로 나눌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도시와 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은 이제 그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물리적인 계획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경제 계획이라든지 뭐 안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까 살펴보셨듯이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부문 계획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계획, 교통 계획,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 계획, 경관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 계획은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계획을 할 때 계획 초기에 토지와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어떤 착수 요인으로 활용되는 것이 시민의 수 그리고 시민의 밀도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의 구성 요소는 이제 시민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목적은 결국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의 각종 활동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이 적정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도시가 어떤 도시의 본질이다. 도시가 뭐가 도시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주거, 경제, 여가, 교통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1925년 벌써 1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시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경제, 여가, 교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학자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가이고 그다음에 또 미학자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프랑스어겠죠. 르 꼬르비지에가. 근데 원래 이름은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찰스가 아니죠. 샤를 에두아르드 장네레 그리라고 하는 이렇게 좀 긴 이름인데요. 이분이 이제 건축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책을 집필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예명을 썼던 게 르 꼬르비지에고요. 좀 간단하죠. 그래서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그 건축가 굉장히 좀 유명한 건축가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도시계획가이고 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1925년에 도시활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주거, 경제, 여가, 교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게데스라고 하는 학자가 1904년에 도시활동을 생활, 생산, 미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 꼬르비지에가 얘기한 주거, 경제, 여가, 교통 뭐 이것하고 연결시켜 보면 게데스의 생활은 르 꼬르비지에 주거, 그다음 게데스의 생산은 르 꼬르비지에 경제, 그다음에 게데스의 미락은 르 꼬르비지에 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교통은 르 꼬르비지에라는 학자가 처음 이제 그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도시 활동을 기능적으로 분화시키거나 또는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활동이 이제 도시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교통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맨날 휴대폰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부산 시민인 우리의 이제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도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시민의 활동,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서 시민의 활동, 도시 활동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토지 및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럼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러한 그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도시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시설은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구조물,
이게 이제 시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의 그 토지 및 시설에서 시설, 좀 좁은 의미로 보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도시적 차원에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도시시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도시계획시설, 그 도시계획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의 시설은 그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건축시설, 두 번째 교통시설, 그리고 이제 평면적 시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축시설하고 교통시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시설, 주택이죠. 상업시설, 뭐 상가라든지 또는 이제 업무 빌딩이라든지 하는 것들, 공업시설, 공장과 창고, 공공시설,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교통시설은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이 이제 교통시설이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설인가? 라고 하는 것들, 즉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것도 이제 도시시설 중에 평면적 시설로다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시설은 좀 도시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도시시설을 의미하는데, 도시시설은 크게 건축시설, 교통시설, 뭐 평면적 시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토지와 시설은 도시 공간에서 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면서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물리적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토지와 시설에 대한 어떤 밀도,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집약적으로 넣을 것이냐, 그다음에 토지와 시설의 동선, 그리고 토지와 시설의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리적인 전통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3대 요소이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이제 도시의 그 정의를 갖다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죠. 인구 물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정의를 해봤고요. 그중에 그래도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의 정의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도시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시민, 그리고 시민의 활동, 두 번째, 세 번째는 토지 및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화 현상을 설명을 드릴 때는 먼저 하는 게 이제 도시화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인 측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화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을 하고, 그래서 중심 도시의 밀도,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밀도가 증가하고 도시 공간의 외연이 확산되는 것을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도시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화는 도시적인 생활 양식, 그리고 도시적인 의식 구조로 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이제 도시화의 그 개념으로, 도시화의 정의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측면의 도시화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와 산업이 농촌에서 도시로 정말 이주하면서 또는 옮겨오면서 도시로 이제 집중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 중심부, 그러니까 도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도심의 밀도, 인구 밀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도시의 외곽 지역도 이제 도시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도시 밖에 있는 지역도 도시로 편입돼가지고 도시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공간적인 측면의 도시화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화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라든지 근대화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하고 이런 용어들하고 또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라는 것 중에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고 도시성의 확산은 무엇일까 이것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화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흡인 요인과 압출 요인, 집적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도시화의 요인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차 1주차에서는 도시의 본질, 도시의 의미라든지 또는 도시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도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시 문제,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도시 문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 어떤 도시화의 연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차 2주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 나온다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거 내용을 알면 별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도 조금씩 나오는구나. 근데 뭐 이 앞부분에서만 나오고 뒤에 그 부문계획이나 집행계획 가서는 당연히 그래프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 도시와 도시계획. 그 중에서도 여기 도시화와 도시 문제 이 부분에서만 이제 그래프 나오니까요. 한 몇 개 정도 나올까?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는 듯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나온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또 조금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차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